여기 세계 명문대 옥스포드에서 한글에 관한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어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은 한국의 독창적 발명품이 아니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 것인데요. 교수들 간의 치열한 논쟁의 결말이 한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고 합니다. 과연 한글의 진정한 기원은 무엇이며 이 논쟁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윌슨이라고 합니다.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는 23살 학생이에요. 독일계 영국인인 저는 어릴 때부터 다양한 문자와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한국의 한글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자 체계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 수업이 제 인생에 예상치 못한 전환점이 될 줄은 몰랐죠. 그날도 평소와 같이 옥스포드의 아름다운 캠퍼스를 걸어 강의실로 향했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10월의 아침, 노란 단풍이 캠퍼스를 물들이고 있었어요. 고풍스러운 석조 건물들 사이로 걸어가는 동안 저는 오늘 수업에서 배울 내용을 생각하며 설레었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서둘러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의 세계 문자 체계의 역사와 기원 수업은 항상 인기가 많아 자리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강의실은 이미 학생들로 거의 가득 차 있었고 저는 다행히 중간쯤에 빈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이 강단에 올라서며 수업을 시작하셨어요. 오늘은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이 프로젝터를 켜며 말씀하셨어요. 교수님은 흰 머리카락에 푸른 눈을 가진 70대 초반의 노학자로 언어학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먼저 한자부터 시작해 볼까요? 동아시아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온 이 문자는 그 깊이와 아름다움으로 많은 학자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의 목소리는 강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슬라이드에는 다양한 한자와 그 역사적 발전 과정이 펼쳐졌어요. 저는 열심히 노트북에 필기를 하며 교수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자의 갑골문부터 현대 간체자까지의 변화 과정이 흥미로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수님이 뜻밖의 발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글에 대해 알아볼 텐데 최근 우리 학과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한글의 기원에 관한 기존 학설에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귀를 쫑긋 세우고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한글에 관심이 많던 저는 특히 더 집중했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글이 1443년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된 독창적인 문자 체계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견된 중앙아시아 지역의 고문서와 첨단 문자 분석 기술을 통해 한글의 형태가 세종대왕 이전에 존재했던 소그드 문자와 위구르 문자에서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발견의 흥분이 묻어났어요. 교수님이 슬라이드를 넘기자 소그드 문자와 위구르 문자, 그리고 한글 자음을 비교한 표가 나타났어요. 형태적 유사성이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한글의 기역과 소그드 문자의 특정 글자가 매우 비슷해 보였어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중국인 유학생 리웨이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승리감 같은 것이 어려 있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결국 한글은 독창적인 창제가 아니라 기존 문자의 변형이라는 뜻인가요? 리웨이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웨이군,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연구 결과는 한글이 완전히 새롭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이미 존재하던 중앙아시아 문자들의 영감을 받아 재구성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는 한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기원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강의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몇몇은 화가 난 듯 서로 속삭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글을 좋아하는 학생으로서 이 새로운 주장이 사실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 유사성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세계의 여러 문자들이 비슷한 형태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이 질문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제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소피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은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학술 세미나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에요. 관심 있는 학생들은 참석해 주길 바랍니다. 수업이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열띤 토론을 하는 학생들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인 유학생 지수와 중국인 리웨이가 논쟁을 벌이고 있었어요. 지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고 리웨이는 여전히 승리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가까이 가지 않고 조용히 지나쳤어요. 하지만 이 논쟁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선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옥스포드 대학교 보들리언 도서관은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기에 한글과 중앙아시아 문자에 관한 책들을 찾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도서관의 높은 천장 아래 저는 동아시아 언어 섹션으로 향했어요. 오래된 책장들 사이를 걸으며 제 마음속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한글이 다른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을까? 만약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을까? 도서관 깊숙한 곳, 오래된 책장 사이에서 저는 드디어 찾고 있던 섹션을 발견했습니다. 동아시아 문자책이라는 레이블이 붙은 책장 앞에 서서 천천히 책들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책등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며 적절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고대 중앙아시아 문자의 역사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두꺼운 하드커버에 금박으로 새겨진 제목이 희미한 조명 아래서도 빛나고 있었어요. 책을 조심스럽게 꺼내 도서관의 한적한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펼치자 오래된 종이 특유의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소구드 문자와 위구르 문자에 대한 설명을 찾았습니다. 책에는 이 문자들의 역사적 발전과 특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어요. 확실히 몇몇 글자의 형태가 한글 자음과 비슷해 보였어요. 특히 기역, 니은, 미음 같은 기본 자음들이 소구드 문자의 특정 글자들과 형태적으로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의 창제 원리가 너무나 독특하고 과학적이라는 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음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설명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건 한글만의 독특한 특성 같았습니다. 더 깊이 조사하고 싶었던 저는 옥스포드 언어학과의 일본인 교수인 타나카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타나카 교수님은 동아시아 문자에 관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교수님의 연구실 문을 살짝 두드리고 들어갔습니다. 소피아, 반갑구나. 무슨 일로 왔니? 타나카 교수님은 따뜻하게 저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작은 체구의 둥근 안경을 쓴 교수님은 항상 친절하기로 유명했어요. 교수님, 윌리엄스 교수님의 한글 기원에 관한 새로운 연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다른 교수님의 연구를 비판하는 것처럼 보일까 걱정됐어요. 타나카 교수님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안경을 고쳤으며 말씀하셨어요. 물론이지. 사실 나는 그 연구에 약간 회의적이야. 형태적 유사성으로 문자의 기원을 단정짓는 것은 위험할 수 있거든. 세계의 많은 문자들은 서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영향관계를 의미하지는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타나카 교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교수님은 책장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특히 한글은 그 창제 원리가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야.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 사람의 철학적 개념을 시각화했어. 이런 원리는 다른 어떤 문자 체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이야. 타나카 교수님은 책의 한 페이지를 펼쳐 훈민정음 헤레본의 사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윌리엄스 교수님이 보여준 유사성은?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타나카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변하셨습니다. 인간의 언어와 문자는 근본적으로 비슷한 원리를 따르기 마련이야. 발음하는 소리와 그것을 표현하는 형태 사이에는 보편적인 패턴이 있을 수 있지. 하지만 한글의 혁신은 그런 개별적인 유사성이 아니라 전체를 아우르는 과학적 체계에 있어.
타나카 교수님의 설명은 제가 알고 있던 한글의 특성과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 교수님의 연구 결과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저는 두 가지 관점 사이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질문이 맴돌았어요. 정말 한글은 다른 문자의 영향을 받은 걸까? 아니면 완전히 독창적인 발명일까? 그리고 만약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이 한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기다리던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기원 새로운 발견이라는 제목의 이 세미나는 언어학과 학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였어요. 저는 일찍 도착해 앞자리를 확보했습니다. 강의실은 금방 사람들로 가득 찼고 한국인 유학생들이 한쪽에 모여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이 무대에 올라 연구 결과를 상세히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중앙아시아에서 발견된 고문서와 한글의 형태적 유사성을 더 많은 예시와 함께 보여주었습니다. 프로젝터에 비친 이미지들은 확실히 설득력이 있어 보였어요. 특히 한글의 기역, 니은, 미음 같은 기본 자음이 소그드 문자와 위구르 문자의 특정 글자들과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하셨어요. 또한 한글이 만들어진 시기에 조선과 중앙아시아 지역 간의 문화적 교류가 있었다는 역사적 증거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연구는 한글이 세종대왕의 독창적인 발명이라는 기존의 통념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물론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한글을 체계화하고 발전시킨 공은 인정해야 하지만 그 형태적 기원은 이미 존재하던 중앙아시아 문자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청중 중에서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타나카 교수님이었어요. 그의 표정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형태적 유사성으로 문자의 기원을 단정짓는 것은 위험하지 않을까요? 세계의 많은 문자들은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한글의 자음이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뜬 것이라는 창제 원리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타나카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비판은 명확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타나카 교수님,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발음 기관을 본뜬 형태라는 설명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이것이 후대에 추가된 설명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글자의 형태가 먼저 결정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설명이 나중에 붙여졌을 수도 있지요. 윌리엄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유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중 한 학생이 일어나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지수였어요. 교수님, 훈민정음 해례본은 한글이 창제된 당시에 쓰여진 문서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후대에 추가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났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훈민정음 해례본이 중요한 사료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모든 역사적 문서는 그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세종대왕이 새로운 문자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그것의 독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세미나장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학생들과 교수들 사이에서 치열한 토론이 이어졌어요. 저는 두 가지 주장 사이에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윌리엄스 교수님의 증거가 설득력 있게 느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의 독특한 창제 원리를 무시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때 갑자기 세미나실 뒷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들어온 사람은 마이클 킴 교수님이었습니다. 스탠퍼드 언어학과의 유명한 교수이자 문자학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였죠. 죄송합니다. 늦어서요. 비행기가 연착됐어요. 마이클 킴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는 윌리엄스 교수님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는 청중석 맨 뒤에 자리를 잡았어요. 세미나는 계속되었지만 마이클 킴 교수님의 등장으로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의 설명에도 약간의 망설임이 느껴졌어요. 결국 세미나는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고 모두가 다음 세미나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캠퍼스는 여전히 한글 논쟁으로 뜨거웠어요. 저는 도서관에서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며 이 논쟁에 대한 제 나름의 의견을 형성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중 언어학과 게시판에 흥미로운 공지가 올라왔어요. 긴급 학술 발표회 한글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발견 마이클 킴 교수, 스탠퍼드 언어학과. 게시판 앞에 모여든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마이클 킴 교수님은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언어학자였습니다. 특히 문자 체계의 역사와 발전에 관해 많은 연구를 해온 학자였어요. 저는 즉시 이 발표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의 주장에 대한 다른 시각을 듣고 싶었거든요. 발표회 당일, 강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윌리엄스 교수님을 포함한 옥스포드의 많은 교수들과 학생들이 참석했어요. 오후 3시, 마이클 킴 교수님이 단정한 차림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최근 옥스포드에서 제기된 한글의 기원에 관한 새로운 주장에 대해 제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마이클 킴 교수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킴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윌리엄스 교수님이 제시했던 것과 같은 한글과 중앙아시아 문자들의 비교표가 나와 있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의 연구는 한글과 중앙아시아 문자 간의 형태적 유사성에 주목했습니다. 이 점에서 윌리엄스 교수님의 관찰은 정확합니다. 실제로 몇몇 글자는 형태적으로 유사해 보입니다. 마이클 킴 교수님이 윌리엄스 교수님을 향해 존경을 표하며 말씀하셨어요.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킴 교수님의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발견한 것은 이런 유사성이 문자의 기원이 같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발성 기관과 소리의 물리학적 특성에서 비롯된 보편적 현상이라는 점입니다. 킴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킴 교수님은 세계 여러 문자의 기본 형태를 비교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라틴 알파벳, 아랍 문자, 데바나가리 문자, 그리고 다양한 아시아 문자들이 함께 나열되어 있었어요. 보시다시피 세계의 많은 문자들은 특정 소리를 표현할 때 비슷한 형태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발음의 물리적 특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입술을 다물어내는 소리는 여러 문자 체계에서 동그란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죠. 킴 교수님은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청중들은 흥미롭게 슬라이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나 한글의 진정한 혁신은 형태가 아니라 그 체계적인 설계에 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소리를 표기하는 기호가 아니라 인간의 발성, 기관과 소리의 물리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체계화한 결과물입니다. 이는 15세기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접근 방식이었으며 현대 음성학이 19세기에 이런 원리를 발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운 일입니다. 킴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보여주셨습니다. 스크린에는 한글 자음의 모양과 실제 발음 기관의 모습이 나란히 표시되었어요. 기역은 혀의 뒷부분이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떴고,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미음은 입술 모양을 그대로 표현했죠. 이런 원리는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적인 접근법이었습니다. 킴 교수님은 자신감 있게 설명했어요. 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글은 단순히 다른 문자의 형태를 차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언어와 소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독창적인 체계입니다.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은 현대 언어학이 발견하기 수백 년 전에 이미 소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킴 교수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강의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이내 열렬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감동받아 박수를 쳤어요. 윌리엄스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킴 교수님은 이어서 더 놀라운 발표를 이어갔어요. 제가 최근에 발견한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문자와 한글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그 이유는 그들이 같은 기원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종대왕과 그의 학자들이 당시 알려진 거의 모든 문자 체계를 연구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한 후 가장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요소들을 한글에 통합했기 때문입니다. 킴 교수님은 새로 발견된 역사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조선시대 학자들이 다양한 외국 문자를 연구한 기록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지편전 학자들은 한자, 몽골 문자, 티베트 문자, 그리고 소구드와 위구르 문자까지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각 문자의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완전히 새로운 체계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용이 아니라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학문적 성취였습니다. 저는 킴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한글이 더욱 놀라운 문자 체계로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당시 세계의 언어학적 지식을 종합하고 발전시킨 결과물이라 더욱 대단했어요. 윌리엄스 교수님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킴 교수님, 탁월한 발표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발견한 유사성은 한글이 중앙아시아 문자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세종대왕 연구팀이 의도적으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연구하고 통합한 결과라고 봐야 할까요? 킴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정확합니다, 윌리엄스 교수님. 세종대왕은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류 언어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과학적 원리에 따라 체계적인 문자를 설계한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시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혁신이었습니다. 강의실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인 유학생들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고 리웨이를 포함한 다른 학생들도 감명받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이 순간이 단순한 학문적 토론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존중의 순간이라고 느꼈습니다. 킴 교수님의 발표는 옥스포드 캠퍼스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윌리엄스 교수님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한글의 가치와 독창성을 새로운 시각에서 재평가하게 만들었어요. 발표 후 윌리엄스 교수님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형태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한글의 본질을 놓친 한계였다는 점을 인정하셨죠. 그는 다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했고 더 포괄적인 연구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문자가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그 사회의 지식, 철학, 그리고 과학적 이해가 반영된 문화적 산물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또한 학문적 토론이 때로는 논쟁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더 깊은 진실에 도달하는 과정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이클 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어요. 킴 교수님, 저는 소피아 윌슨이라고 합니다.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한글에 대해 더 알고 싶은데 어떤 자료를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지만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킴 교수님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소피아, 반가워요. 한글에 관심이 있다니 기쁘네요. 사실 내가 곧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관한 새 책을 출간할 예정인데 출판 전 원고를 보내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스탠퍼드에서 동아시아 문자 체계에 관한 특별 세미나를 열 계획인데 관심 있다면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기쁨에 가득 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논쟁을 통해 제 학문적 관심사가 더욱 명확해진 것 같았어요. 한글과 다른 문자 체계의 비교 연구가 제가 앞으로 파고들고 싶은 분야였습니다. 그 후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한국어 수업도 듣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발음이 어려웠지만 한글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니 배우기가 훨씬 쉬웠습니다. 한글을 쓰면서 그 자음이 실제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리웨이에게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한글의 가치를 폄하하던 그가 이제는 한글 수업에서 가장 열심인 학생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피아, 내가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 중국 문자만 최고라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킴 교수님의 발표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어. 문자는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는 거야.
각각의 문자가 그 언어와 문화에 맞게 발전해온 결과물이지. 리웨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세계의 문자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하지만 각 문자가 가진 독특한 철학과 원리는 그 문화의 지혜와 창의성을 반영합니다. 한글은 그 형태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든 그것을 과학적이고 체계적 원리로 재구성한 인류 지성의 위대한 성취임이 분명해요. 캠퍼스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의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자와 언어를 넘어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가는 학문의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저는 내년 여름 스탠퍼드에서 열릴 킴 교수님의 세미나를 기대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글의 진정한 가치는 그 기원이 어디인지가 아니라 인류의 소리와 언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담아낸 과학적 체계에 있다는 것을 이제는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생각해봅니다. 만약 세종대왕 이전에 누군가가 이미 비슷한 문자 체계의 기초를 마련했다면 그것은 한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의 지식이 시공간을 초월해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일까요? 그 답은 아마도 우리가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토론을 통해 함께 찾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며칠 전 킴 교수님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고문서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그 고문서에 세종대왕이 실제로 중앙아시아로 학자들을 파견해 다양한 문자를 연구하게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이 발견이 한글의 역사를 어떻게 다시 쓰게 될지, 그리고 우리가 문자의 발전과 문화 교류를 어떻게 이해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쩌면 한글의 진짜 기원은 한 사람의 천재적 발명도 단순한 차용도 아닌 인류 지식의 교류와 발전이라는 더 큰 이야기의 한 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작은 울림과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세상 곳곳에 감동적인 이야기를 찾아 더 따뜻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오늘 영상처럼 따뜻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